결국 지존파가 일으킨 끔찍한 범죄도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체포된 과정과 체포된 이후의 일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기회는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자신도 결국에 일당에게 살해당할 것이란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최 씨. 그런 그녀에게 탈출의 기회가 찾아왔던 겁니다. 범행에 사용하겠다며 지존파 일당이 다이너마이트를 구해 설치 폭파 연습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폭발물을 다룰지 몰라 내관을 잘못 건드렸던 김현양이 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됐던 겁니다. 김현양은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최 씨를 데리고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현금 50만 원과 휴대전화를 주고는 치료비를 지불하라고 지시한 뒤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조직원들이 자신을 지켜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몸이 덜덜 떨렸지만 간신히 용기를 내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탄 최 씨는 목숨을 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최 씨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지존파의 범죄, 추석 연휴에 전해진 이 끔찍한 연쇄살인의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인육을 먹고 시신을 태우기까지 한 이 엽기적인 범죄 소식은 CNN 등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의 나이였습니다. 이제 갓 20살이 됐거나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26이었습니다. 아직 앞날이 창창한 나이에 그들은 왜 이렇게 끔찍한 범죄자가 됐던 걸까? 지존파 일당은 경찰에 체포돼 카메라 앞에 섰을 때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돈 있는 것들, 압구정의 야타족 다 보증 익어서 한이 된다며 울분을 터뜨렸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과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만들었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결국 최 씨가 탈출을 해서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까지 오는 과정도 무척 힘들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 최 씨는 처음에 병원의 앞에서 주차된 택시를 타고 경찰서를 가달라고 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택시기사조차도 지금 믿지 못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됐건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중간에 택시를 세우고 근처에 있는 포도 농가에 들어가서 거기 주인한테 돈은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 대전까지만 데려다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이 주인의 친구가 대전까지 데려다 줬고요. 거기서 다시 택시를 타고 서울로 오게 되었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김현양은, 근데 제가 김현양 그러니까 김현양 여자 같은데 이름이 김현양이잖아요, 그죠? 김현양. 예, 그러니까 김현양은 최 씨에게 돈과 휴대전화를 주면서 믿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또 병원에 가는 동안 도망갈 테면 도망가 봐라. 그렇게까지 농담을처럼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아마도 피해자를 완벽하게 내가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만함에서 비롯되는 이런 심리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정도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동안 보아왔던 최 씨의 행동들을 보면 저항하거나 도주해도 내가 충분히 잡아올 것이다. 또 도주했던 공범 중에 하나는 무참히 살해됐다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피해자가 도주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이런 오만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처음에 피해자 최 씨가 이제 형사에게 사건을 털어놨을 때 너무 믿지 못할 이야기라고 술에 취했거나 마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공 교수님이 당시에 이런 신고를 받는 경찰이었다면 피해자분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우리가 정신장애 중에서 망상만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작화되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경우들이 간혹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당연히 뭐 확인을 해봤겠죠. 또 이런 신고를 받고 확인당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 판단인지 정말 피해자인지 사실 그 순간에는 아주 짧은 순간에 좀 고민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도 보면 장대호라고 하는 범죄자가 시신을 피해자의 시신을 이제 유기하고 밝혀져가지고 시신이 발견되는 바람에 수사팀에서 그 피해자가 묵었던 그 숙박업소를 찾아와가지고 수사가 전개되니까 자수를 하러 가잖아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됐었죠. 서울지방경찰청 당지시를 갔는데 자수를 하려면 종로서로 가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다는 것이 밝혀져가지고
굉장히 중징계를 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경찰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허위 신고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지 않았던 이 잘못에 대해서는 이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이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수사팀에서도 이 신고 사항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검토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를 한 이후에 수사를 전개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존파 뉴스를 들었던 기억들이 나시나요? 그 당시 추석 앞두고? 일단은 저는 뭐 그게 추석쯤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오래돼서 당시에 이 김연양이를 비롯한 이 지존파 애들이 이제 검거돼서 막 그 화면에 잡혔지 않습니까? 그 경찰서에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 중에서도 뭐 전혀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모습이 없었고, 오히려 뭐 자기들끼리 자기는 무슨 영웅 행위를 한 것들처럼 그런 모습이 진짜 충격적이었죠. 그 당시에 모습 봤을 때. 왜냐면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거의 1년이 되지 않았었다니까, 군대에서도 뭐 말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선배들이 뭐 훈련하다가 산에 풀어놓으면 우린 뱀도 먹고 그래. 그런 얘기를 전설같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아, 인육을 먹는다면 이 사람들은 대북 침투를 한 사람들이 다시 뭐 그렇게 돼 있나. 그래서 정상이 엄청 힘든 군생활을 했던 사람인가. 뭐 그런 얘기까지 생각을 혼자 했어요.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지금도 충격적이죠. 당시뿐만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범죄고 전무후무한 이런 잔혹함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지존파 일당은 어쨌든 공통점은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공범화되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범죄 전과가 있었고요. 특히 김연양은 아주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떤 에피소드를 자기가 주장을 했냐면,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킨 대로 살아온 것이다. 왜? 제 집이 가난해가지고 미술 도구를 준비해가지 못했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또 혼이 나죠. 도구 준비를 안 해오니까. 그래서 이거 혼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싫어서 다른 친구의 미술 도구를 훔쳐가지고 가서 수업에 들어갔더니 혼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침해해도 된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명백하게 선생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뭐 범죄가 뭐 이 가난한 환경, 그런 환경이나 주변 환경들 때문에 범죄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일부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되게 많은데, 이들은 어떤 그런 자기들만의 강령을 만들고 조직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점점 그걸 좀 키워왔던 게 아닌가. 오히려 더 사회에 대해서 분노심을 더 키운다거나, 각각 개인을 다 떨어뜨려 놨을 때는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들을,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미술 도구를 훔쳤을 때 더 많이 맞았으면 범죄의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결국 지존파 일당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1995년 1년 후에 11월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뭐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지존파 일당이 갖고 있는 사회적 분노가 무엇이고 그들이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현상들에 대한 해석들을 조금 시도를 해봤는데요.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존파가 체포되기 전, 또 그들과 비슷한 그 사회적 분노라는 것을 명분화 시켜가지고 범죄 동기가 형성되고, 그 이유로 인해서 범행 대상을 찾아 길거리로 나온 한 명의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북 김제의 어느 야산, 남자는 자신의 조상 묘 옆에 구덩이를 하나 파고 기괴하게 들어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파내려 가다가 삽을 집어 던지고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벌렁 누워버린 남자.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다시 구덩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판 구덩이를 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38명의 여성을 다 살해하고 그때 나도 죽으러 오겠다라고 말입니다. 1994년 9월 1일 새벽 1시경
남자는 택시를 몰고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으로 향했습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저 앞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노래방 주인 40대 장 씨를 발견했습니다. 택시는 장 씨 앞에 멈춰섰고 그녀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장 씨는 행선지를 말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칼을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가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강 씨에게 안전벨트를 채우고 테이프로 다리를 결박하더니 차를 몰고 유유히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여성을 데리고 도착한 곳은 자신이 구덩이를 파놨던 곳입니다. 남자는 여성의 손발을 노끈으로 묶고 테이프로 입을 막은 뒤에 구덩이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생매장하기 위해 도구를 챙겨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여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껏 결박된 팔과 다리를 움직여 구덩이 밖으로 빠져나온 여자. 그녀는 헐거워진 결박을 풀고 범인이 떠났던 반대편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편 남자는 강 씨가 도망친 것도 모른 채 차 안에 있던 그녀의 가방에서 현금과 수표 12만 원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로 다시 돌아왔을 때 강 씨가 도망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곧 경찰이 찾아올까 봐 택시를 그대로 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네, 브리핑 앞부분에서 범인이 했던 말 38명의 여성을 다 죽이면 그때 나도 죽으러 오겠다. 이 말을 듣고 아마 범인이 누군지 대충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그 범인에 대한 혹시 정보를 알고 계실까요? 뭐 제가 공부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 당시에 나름 유명했던 그 친구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김제에서 서울 송파 잠실까지 택시를 운행하면서 정신력도 대단하다. 그 시간 혼자 운전하려면 6, 7시간씩은 그 당시에는 걸렸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이 왜 38명을 죽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죠? 당시에 이 범인이 이름은 온보현. 네. 온보현인데 3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만큼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38명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나이만큼 38명을 죽이겠다. 그런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자기 범행 결의서를 써놨거든요. 이걸 보면 결국은 38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임의로 정한 어떤 그 의미지 특별한 어떤 의미. 근데 물론 온보현의 입장에서는 내가 38해를 살아오면서 당했던 수모와 분노를 그 한 해에 한 명씩 사람을 살해하면서 내가 갚아주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도무지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하지는 못하시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요 일반적인 평상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이나 상식의 선에서 범죄자들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 그놈들이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사건을 바라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이 온보현이가 사실 뭐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이제 성인이 됐다고 그러고 뭐 24살 되던 애 어머니가 또 음독 자살을 하고 뭐 아버지가 뭐 심하게 폭행을 하고 뭐 이런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범행을 시작하게 됐는데 피해자가 도망을 갔잖아요. 살해하려던 계획을 실패한 건데 이 사건 전에도 이미 실패한 사건이 하나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범행이 그리 치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금 앞서 봤던 우리 지존파의 사건을 보면 이제 집단이 이루어져 있고요. 또 체계적이고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온보현이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어떤 그 살인의 의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결박 도구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사람을 살해하겠다라는 어떤 욕구들이 좀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품강치도 하고 사람도 살해하고 또 운전해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이동한 곳이 이제 뭐 그런 그 자신의 조상의 묘가 있는 곳이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주 체계적인 범행의 어떤 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탈출에 성공한 강 씨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근데 근처에 있는 이제 관할이 이제 김제 경찰서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수사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은 온보현이 범행에 이용한 택시를 놔두고 도망쳤으니까 찾았는데 도난 택시였고 택시 회사를 상대로 탐문을 해도 나오는 게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그래서 범인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택시에 대한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고는 하더라고요.